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2014학년도 부산대학교 모의논술 1차 문제를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2014학년도부터 부산대학이 논술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앞서서 3차에 걸쳐서 총 3차에 걸쳐서 그 부산대학이 모의논술을 치루었는데요. 그 중에 오늘은 1차 모의논술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산대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들이라면 당연히 1, 2, 3차 모의논술을 다 살펴보아야 하겠죠. 그 중에서 오늘은 1차를 할 것이고요. 앞으로 차차, 2차, 3차까지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홈페이지에서, 부산대 홈페이지에서 문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니까 그거를 다운받아서 프린트한 종이를 같이 보면서 이 강의를 따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보면은 총 3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1번 문제부터 해결을 하겠습니다. 제시문 가의 내용을 우리말로 요약하시오. 190자 이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시문 가를 보시면 영어 제시문이 나와 있습니다. 결국 이거 영어 그 해석 능력을 물어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당연히 이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영어 공부를 충실하게 해 놓아야 하겠습니다. 그 시간 관계상 이 영어 제시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좀 생략하기로 하고요. 제 그 블로그에 보시면 이 부분에 대한 영어 해석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해석을 해서 올려놓을 것이거든요. 참고하시고요. 한 가지 그것만 좀 이야기하도록 해볼게요. 요약하기는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은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요약을 잘할 수 있는 어떤 원칙이랄까? 이게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글을 읽고 내용을 요약을 했습니다. 요약을 했을 때 이 내용을 원래 이 원본, 이 책을 읽지 않은 누군가가, 그러니까 이 책을 읽지 않은 누군가가 내 요약만을 보고서도 그 원래 내용을 알 수 있게 그렇게 요약하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보통 수업 시간에 영화 보는 것에 좀 비유를 많이 하는데요. 뭐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극장에 가서 어떤 영화를 하나 봤습니다. 그래놓고 그 영화가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친구한테 이 영화를 보지 않은 친구에게 그 영화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런 느낌으로 요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영화 스토리를 이야기해 줄 텐데 친구에게 이 친구는 지금 영화를 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에게 내가 어떻게든지 내 이야기만으로 영화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뭐 내용이라든지 뭐 재밌는 점들이 전달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약하기의 원칙은 이런 겁니다. 그 제시문의 내용을 자신의 언어로, 그러니까 이 요약을 하는 나 자신의 언어로 표현하는 것, 이게 요약하기에 대원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제시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적당하게 중간에 이렇게 잘라서 그 이제 남아있는 것만 이렇게 이어붙이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요약을 해서는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제시문에 나와 있지 않은 어떤 용어를 사용해서 제시문의 내용을 압축적으로 보여줄 수도 있어야 하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전체 글의 주제를 먼저 제시해주고 이 글은 뭐 무엇에 관한 글이다 이렇게 주제를 먼저 제시해주고 내용 설명을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나의 요약만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원래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그러려면 자신의 언어로 표현을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 이 정도만 좀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제시문의 내용은 그러니까 뭐 이런 겁니다. 한 3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 이익을 추구하는 방법이 2가지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익을 추구하는 2가지 방법에 대한 이야기. 그것이 뭐 profit seeking, 그다음에 rent seeking 이렇게 2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수익 추구의 방법, 지대 추구의 방법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 2가지 중에 rent seeking 그 지대 추구 방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그 다음 부분에서 하기 시작합니다. 그 지대 추구가 무엇인가 이 개념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의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지대 추구란 이런 것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네, 그 평등하게 내가 무엇인가 어떤 가치를 얻기 위해서 수익을 얻기 위해서 그만큼의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내가 제공을 하고 그 대가로 가치를 얻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니고 상대방에게는 전혀 어떤 가치나 이익도 주지 않고 나만 온전하게 이익을 얻는 방식 이것을 지대추구 행위라고 한다. 그렇게 이제 개념 정리를 하고 그것의 사례로 뭐 정부에서 벌어지는 일, 그 다음에 철강 생산자들이 하는 일, 그 다음에 면허증이 있는 의사들의 사례 이런 것들을 들어서 지대추구가 어떤 것인지를 좀 알기 쉽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파트로는 이것이 가지는 문제점이 무엇인가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 지대추구 행위에 너무 몰입되다 보면 그 국가의 성장과 발전이 좀 해를 입게 되고 그 다음에 희소자원이 지나치게 낭비되게 된다. 뭐 그런 문제가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 정도를 나누어서 자신의 언어로 150자에 맞춰서 쓰면 되겠습니다. 150자니까 50자, 50자, 50자 정도 해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제가 학생들한테 수업을 할 때 제가 만든 원고지에다가 글을 쓰게 하는데 제가 만든 원고지는 한 줄에 20칸짜리 원고지거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보통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문장 하나가 2줄을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40자를 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요. 만약에 그런 원칙을 따르자면 50자씩이니까 2문장 정도씩 총 한 6문장 정도로 된 150자 이내의 글을 작성하면 1번 문제는 해결이 될 것입니다. 요약하기 문제는 뭐 이 정도로 하고 2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문제 2번을 보시겠습니다. 문제 2번 제시문 가의 내용에 근거하여 제시문 나와 제시문 다의 사회적 현상을 각각 설명하시오 400자 이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통해서 한번 논점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거는 좀 그냥 밑에다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제시문 가의 내용에 근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2번 문제죠. 제시문 가의 내용이 무엇인지 먼저 소개가 되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근거하여 제시문 나와 제시문 다의 사회적 현상을 각각 설명하라. 이 내용 설명하고 나서 그 다음으로 어떻게 될까요? 여기다 적을까요? 제시문 나와 제시문 다의 현상을 각각 설명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하는 게 주요한 논점들이 되겠는데요. 먼저 보면 제시문 가의 내용에 근거하라 그러는데 우리 이거 지금 읽은 거로 치고 넘어갔지 않습니까? 제시문 가의 내용은 이거 이야기하는 거죠. 이거. 지대추구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그래서 가의 내용은 결국 지대추구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가지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제시문이. 그러니까 가제시문의 내용은 뭐 지대추구는 무엇이고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 내용이 전개가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것에 근거해서 나다를 설명해야 됩니다. 나다를. 그럼 이제 나다를 좀 읽어보고 과연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문 나를 전부 이제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흔히 이제 나 제시문입니다. 흔히 전관 예우란 장관 내지 차관 등의 고위 공무원을 역임한 사람이 퇴임 후 관련 기업 등에서 특별한 대우를 받는 현상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이게 고위 공무원들이 관련 기업 등에서 특별한 대우를 받는 현상. 뭐 예컨대 이런 겁니다. 그 내가 뭐 어떤 세무 공무원이었다. 세무 쪽에 무슨 고위 공무원이었다. 했던 사람이 내가 그 대기업에 뭐 다시 무슨 뭐 고문 뭐 이런 자격으로 취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대기업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세금 문제 이런 것을 해결하는데 뭔가 역할을 하게 되는 거. 이런 걸 이제 전관예우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만약에 세무서의 입장에서 이제 어떤 그 기업에 대해서 세금을 매겨야 할 텐데 그쪽에 우리 세무서의 전임 서장이 지금 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물론 뭐 이제 법대로 해야 되겠지만 아무래도 좀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좀 봐주려고 하는 경향이 생길 수도 있고 기업이 바로 그런 점을 노리고 전직 고위 공무원을 이제 채용하는 것이죠. 그런 걸 이제 전관예우라고 한다는 것이죠. 뭐 이미 이 용어에 대해서 알고 있는 학생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관예우를 통해 재취업한 사람은
주로 해당 기업에서 활동하며 정부의 인허가나 정부 지원 사업 등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전관예우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었어요. 전관예우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법조계에서도 우리나라의 법조계에서도 사례 이야기하는 것 같죠? 우리나라 법조계에서도 그 유례가 없는 이러한 전관예우로 인하여 사법부의 정의구현의 실현이 무색해 한다. 예, 사법부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사법부에 사실 전관예우 문제가 뿌리 깊은 문제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뭐 판사 혹은 검사를 하다가 이제 그만두고 변호사로 개업을 했을 때 내가 이렇게 맡은 사건에 대해서 법조계에서 판사나 검사 쪽에서 좀 뭔가 많이 좀 이렇게 도움을 주는 거 이런 현상들을 전관예우라고 합니다. 예, 판사 내지 검사를 하다가 현직에서 물러나 변호사 개업을 하게 되면 법원이나 검찰에서 그 재판 결과에 있어 전관예우를 하여 전직 판검사 출신 변호사에게 유리한 판결이나 처분을 내려주는 관행이 있어 왔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검찰 쪽에서 원래는 이거 구속 수사를 해야 될 사안인데 불구속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무슨 또 판사 쪽에서 징역을 선고해야 될 사안인데 그거를 이제 벌금을 내린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좀 깎아주는 관행이 있어 왔다는 거죠. 이러한 관행으로 인하여 소송 업무를 의뢰하기 위하여 변호사 사무실을 찾는 사람들은 그 변호사의 소송 수행 능력보다는 원래는 이게 중요하잖아요. 소송 수행 능력. 그러니까 얼마나 법적 지식이 풍부하고 뭐 경험이 많고 뭐 이런 거 그런 능력보다는 그 변호사가 전직 판검사였는지 일단 이런 거 따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이제 변호사들 중에 판검사 출신 변호사도 있지만 그냥 바로 이제 고시 패스하고 나서 바로 변호사가 된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따진다는 거죠. 예전에 판검사였는가 아닌가. 그 다음에 판검사였다면 언제까지였는가. 가장 인기 있는 그 전직 판검사 출신 변호사는 판검사를 언제 한 변호사. 그러니까 언제까지 판검사를 했던 사람이 가장 인기가 있겠습니까? 가장 최근까지 판검사를 했던 사람이 인기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 따진다는 겁니다. 전직 판검사였는지 혹은 담당 판검사와 같은 대학 출신의 동문인지 친분은 있는지 등등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진다는 것이다. 판검사와의 개인적인 친분 관계는 변호사의 소송 업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상관관계가 있어서도 아니 된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따진다는 겁니다. 사례,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문제점 이런 거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어떻습니까? 사실 알 수 있겠죠? 이 전관예우가 뭡니까? 지대추구의 한 사례죠. 네? 그러니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전직 판검사 출신이다 라는 이유만으로 초과 이익을 지금 얻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대추구의 한 방식, 그 사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다지심은 볼게요. 다지심은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실내 장식가 허가를 얻으려면 요번에 이제 미국 사례가 많은데요. 미국의 실내 장식가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허가를 얻으려면 4년제 대학을 나오고 2년 동안 수습을 거친 뒤 이틀에 걸친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실내 장식가, 이렇게 실내 인테리어 하는 거 말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자그마치 대학을 4년, 2년 수습, 합치면 6년이네요. 6년 동안 공부를 해야 되고 시험도 하루가 아니라 이틀 동안 쳐야 된답니다. 그러면 굉장히 이 허가, 자격증을 따기가 힘들게 되겠죠. 자격증이 만드는 이런 진입장벽을, 그러니까 실내장식가의 진입장벽을 만든 겁니다.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공부도 굉장히 오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시험도 뭐 이틀 동안이나 쳐야 되는, 그렇다면 난이도도 대단히 높은 시험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진입장벽은 당연히 물가를 올린다. 왜 올리겠습니까? 실내장식가의 숫자가 많을 수가 없잖아요. 되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따라서 인테리어 맡겼을 때 그 보수를 많이 요구하게 되겠죠. 보다 큰 문제는 그런 진입장벽이 창업하려는 사람들을 짓눌러서 일자리들을 줄인다는 사실이다. 그러겠죠? 되고 싶은 사람이 잘 되지 못할 거 아닙니까? 진입장벽이 높으니까. 그것도 자격증을 따기 어려울 만큼 가난한 사람들과 아이를 양육하고 다시 일하려는 여성의 일자리들을 줄인다. 네. 이 진입장벽이 있어서 물가를
끌어올리기도 하고요. 끌어올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일자리를 줄이기도 하는데 주로 사회적인 약자들이 여기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런 걸 통해서 사회 전체적으로 손실을 일으킨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경우 허가제를 통한 규제는 일자리를 20%가량 줄인다고 여겨진다. 물론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과 자격증을 관리하는 기구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초과 이익을 본다. 당연하겠죠. 그리고 이러려고 진입장벽이 높아진 거겠죠. 미국 시장에 관한 조사에 따르면 허가제는 이미 허가를 얻은 사람의 소득을 15% 올린다. 이런 초과 이익은 노동조합원이 누리는 것과 비슷하다. 그러니까 노동조합원인 사람이 노동조합원이 아닌 사람보다 더 많은 이익을 얻게 된다. 뭐 여러 가지 그 회사와의 교섭이라든가 이런 데서 뭔가 조직된 힘이 있기 때문에 그 비노조원에 비해서 좀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것과 비슷하다. 허가제의 경우도. 허가증을 갖고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은 이거는 뭐 완전 플러스에다 또 플러스. 그러니까 뭐 그 이중으로 혜택을 보게 되겠네요. 그런 사람은 24%의 초과 이익을 누린다. 이처럼 남용된 허가제는 진입장벽 이게 이제 남용된 허가제인 것이죠. 허가제는 가진 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도록 만든다. 게다가 기득권자들이 누리는 초과 이익은 다른 사람들이 입는 손실에 비기면 아주 작아서 사회 전체는 큰 손해를 본다. 이렇게 해서 이 실내장식가들에게는 그 초과 이익을 얻게 되지만 그 얻는 것보다 더 많은 손실이 사회적으로는 일어나게 된다. 그런 문제점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제시문이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놓고 다시 이제 문제를 봅시다. 제시문 가해 내용에 근거하여 나다의 현상을 각각 설명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00자 이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논점이 뭐 3개라고 할 수 있죠. 가해 내용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나를 설명하고 다를 설명하고. 그럼 200자니까 400자니까 그냥 공평하게 세 토막으로 나누면 한 130자 정도씩 됩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중요한 건 이거 나와 다를 설명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이 좀 더 비중이 높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또 이거 약간 언급이 돼야 되니까 그러면은 글쎄요. 100자 150, 150 혹은 조금 더 줄여서 80자 160, 160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무튼 이쪽의 비중이 좀 더 많아야 한다는 겁니다. 좀 더 많고 여기는 좀 줄여서 쓰고 그렇게 이제 글자 수를 체크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생각 염두에 두고 이제 문제대로 한번 어떻게 써나가야 될지 고민을 해보면 제시문 가해 내용에 근거하라고 했으니 제시문 가해에서 지대치구의 개념이 무엇이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나와 있다. 그런 얘기가 먼저 언급이 돼야 하겠습니다. 언급한 다음에 제시문 나다의 현상을 설명해야 되니까 한번 지우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시문 나. 그러니까 일단 결론적으로 나와 다가 전부 다 지대추구의 일종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볼까요? 조금 위에다가 써볼게요. 이런 카메라를 누가 좀 이렇게 잡아주면 좀 칠판을 좀 넓게 여기 지금 사실 칠판이 굉장히 넓은 칠판이거든요. 그러는데 그냥 카메라 세워놓고 혼자서 찍다 보니까 이동을 할 수가 없어서 칠판을 좁게 쓸 수밖에 없는 점 좀 양해를 바랄게요. 앞으로 좀 이렇게 누군가한테 카메라를 좀 맡길 생각입니다. 그럼 좀 더 넓은 화면에서 좀 강의를 진행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그러니까 이제 가해 내용에 근거하라고 했기 때문에 가해 내용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나올 이야기가 제시문 나다가 전부 다 지대추구의 일종이다. 지대추구의 일종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정관이유가 나온 거잖아요. 정관이유는 전직 고위공무원, 판사 이런 지위를 이용해서 특혜를 취득하는 것이죠. 보이시겠죠? 여기까지 특혜를 취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이런 구조가 지대추구의 형식을 가지고 있다.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제 쓴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제시문에 나온 실내장식가의 어떤 허가 기준을 강화하는 이 문제도
그 진입장벽을 높이는 것을 통해서 어떤 그런 특혜, 이익을 취득하는 것이니까 역시 마찬가지 지대추구의 구조적 특징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언급이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가가 이렇게 지대추구의 개념과 문제점을 설명한 것이었기 때문에요. 이것에 근거해서 나다를 설명할 때는 마찬가지 이 두 가지의 점이 지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근거에서 설명한다는 게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근거에서 설명한다는 게 개념과 문제점이 나와 있었으니까 그 개념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보고 그 다음에 문제점 나와 있었으니까 그 문제점 가지고 또 한번 이야기해보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근거에서 설명한다는 것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가지식을 정확히 독해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겠죠. 이게 만약에 잘못되면 이야기가 첫 단추를 잘못 꿰는 그런 경우가 되고 말이죠. 자, 개념의 근거에서 지대추구다 설명했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이야기를 했죠. 지대추구니까 나와 다도 전부 문제점을 가지고 있겠구나. 이런 점이 지적이 돼야 되겠죠. 어떤 문제점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가에 나왔던 이런 문제점이 나올 겁니다. 근데 그거를 가에 나온 내용 그대로 베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내용은 그런 내용이 돼야 하겠지만 표현을 좀 더 바꿔서 이렇게 쓸 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그러니까 정상적인 거래 형태가 아니잖아요. 어떤 그 서비스나 재화를 제공하고 그만큼의 대가를 얻는 그런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 질서의 교란이 일어날 것이고요. 시장 질서의 교란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 뭐 자원의 낭비도 일어날 것이고 또 여기 낮으시는 부분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 좀 방해를 받을 것이고 또 이렇게 자원 낭비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사회적인 불평등이 초래될 것이다. 꼭 이렇게 써야 될 것은 아니지만 이런 내용의 어떤 표현들을 글자 수에 맞춰서 적어내면 된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문제가 뭐냐면 간형에 근거해서 나다를 설명해라 였거든요. 그러면 일단 간형이 무엇인지를 언급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개념과 문제점을 이야기하는 게 핵심이었어요. 언급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에 근거해서 나다를 설명해야 되니까 나다의 개념적인 측면이 무엇인지 봤더니 지대추구거든요. 지대추구다. 그리고 왜 그런지 이제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점이 또 가에 나왔으니까 그것에 근거해서 보니까 나다가 지대추구니까 얘네들도 이런 문제가 있겠다. 이렇게 써주는 식으로 이야기를 서술하면 되겠습니다. 예, 2번 문제까지 보았고요. 이번에는 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를 한번 보아주세요. 이거를 싹 다 지우면서 바로 그냥 읽어드릴게요. 문제입니다. 3번 문제. 나다에 나타난 문제에 대한 공통적 해결 방안을 자료 1과 자료 2에 근거하여 각각 도출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논점부터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우선 첫 번째 논점 무엇입니까? 나다에 나타난 문제가 뭔지를 먼저 찾아야 되겠죠. 그걸 편의상 1번이라고 합시다. 나다에 나타난 문제점 1번. 그 다음에 그 문제에 대한 공통적 해결 방안을 쓰는 것이 두 번째 논점이겠죠. 공통적 해결 방안. 즉, 어떤 해결 방안이 있으면 그 해결 방안이 나의 문제에도 이렇게 적용돼서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다의 문제에도 적용돼서 해결이 될 수 있는 그런 공통적 해결 방안을 이렇게 써봐라. 그게 두 번째 문제. 2번이라고 합시다. 공통적 해결 방안 2번. 그 다음에 그것을 자료 1과 자료 2에 근거하여 각각 도출하시오. 자료 1에 근거해서 하나 도출하고 자료 2에 근거해서 하나 도출하고 이렇게 이제 두 가지 해결 방안을 도출해라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 자료 1과 자료 2에 근거하라. 이거 세 번째 논점. 그래서 거다랗게 보면 이 문제는 논점이 3개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지금 논점이 3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냈어요. 그러면 이거 문제 글을 쓸 때 요 순서대로 쓰면 될까요? 되지 않을까요?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요 순서대로 쓴다면 어떤 글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겠죠. 나다에 나타난 문제는 뭐다? 그 다음에
그리고 그거에 대한 해결 방안은 이런 거 이런 거다. 왜냐하면 자료 1과 자료 2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자연스럽지 못합니다. 이상합니다.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서술 순서를요. 어떻게 바꾸느냐? 1, 3, 2 이런 식으로 바꿔야 합니다. 이렇게 바꾸면 글의 전개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우선 나다에 나타난 문제가 뭐다? 그 다음에 자료 1과 자료 2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 3번 나오고 있다. 따라서 그에 비추어 보았을 때 해결 방안은 이런 거다. 이렇게. 그렇게 진행돼야 자연스러운 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논점을 3개 찾았고 그 논점 간의 서술 순서는 이렇게 돼야 한다는 것까지 우리가 파악을 했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놓고요. 자료 1과 자료 2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료 1. 비둘기는 누구에게도 상처를 입히지 않는다. 그러나 비둘기 개체군에서 매파형 돌연변이 개체가 나타났다고 가정하자 매파형 돌연변이 개체가 비둘기와의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여 우선 유리하다. 그러나 유리한 매파의 유전자는 급속히 퍼져 매파끼리의 싸움이 시작됨으로써 돌연변이 개체도 부상을 당할 수 있다. 차라리 그들에게는 비둘기파의 공동행위에 속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 여기 비둘기 개체군 중에 매파형이 나타났다고 하는데 얘네들 지대 추구하는 애들이죠. 그거 알아내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 매파형 돌연변이가 지대 추구하는 애들이다 라는 거.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그러니까 자료 1이죠. 자료 1에 매파형 이거 지대 추구하는 애들이에요. 근데 얘네들 처음에는 유리하답니다. 근데 어떻게 된답니까? 지들끼리 싸워갖고 나중에는 지들도 막 다치고 뭐 그렇다며요. 그러니까 결국 지대 추구인데 결국은 이 지대 추구 행위자도 불리하다는 거죠. 상처를 입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차라리 공동행위에 속하는 게 장기적으로 유리하다. 그러니까 공동행위 하는 게 장기적으로 유리하다. 이런 얘기하는 글이었어요. 그 다음에 자료 2 봅시다. 자료 2.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01년 담합행위로 교복생산업체 빅3에 대해 내린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그러니까 빅3가 교복생산업체 빅3가 담합행위를 했나봐요. 그러니까 같이 짬짬이라고 그러죠. 이게 뭐 교복 가격이라든지 이런 거를 우리가 뭐 얼마 할게, 니들도 얼마 해라, 이런 식으로 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걸 했다 해갖고 시정명령 내리고 과징금 내렸는데 아마 그걸 이제 빅3가 법원에 제소를 했나 보죠. 억울하다 이렇게 했는데 법원에서 아니다. 그 과징금 부과 처분, 그다음에 시정명령 정당하다. 그 니들은 시정명령 따라야 되고 과징금 내야 된다. 라고 이제 그 공정거래위원회 손을 들어줬다는 거죠. 재판부는 3사가, 그러니까 빅3가 학부모들이 추진하는 입찰 방식 학생복 공동구매를 막기 위해 다른 학생복 업체의 입찰 참여를 방해하고, 그러니까 이게 공동구매하면 조금 교복을 싸게 살 수 있는데 그거 못하게 방해하고, 사전 합의하에 입찰을 무산시킨 것은 공정거래법상 사업활동 방해, 아까 뭐 가격 담합이 아니라 공동구매를 방해했군요. 무산시킨 것은 공동거래법상 사업활동 방해 공동행위로 인정된다고 판결하였다. 그러니까 빅3의 담합행위에 대해서 사법부가 이제 판단을 내려준 것이죠. 그러면 여기 이제 빅3 얘네들이 지배추구했던 거죠. 응? 그렇죠? 그래갖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뭔가 특혜를 얻기 위해서 다른 업체들의 어떤 사업을 방해했잖아요. 그렇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일단 공정거래위원회가 뭔가 규제를 가했죠. 공정거래위원회, 행정부가 규제를 가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사법부가 손을 들어줬죠. 그러면 입법, 행정, 사법 중에 행정부와 사법부가 나선 겁니다. 입법부는 나섰습니까? 안 나섰습니까? 당연히 나선 거죠. 공정거래법상의 사업활동 방해 공동행위라고 입법부에서 법을 만들어 놨던 거잖아요. 입법부가 법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따라서 행정부 공정거래위원회가 규제를 했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법부가 옳다!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죠? 입법적,
행정적, 사법적 규제를 한 것이죠. 이해되죠? 입법, 행정, 사법적 규제를 합니다. 근데 말이 너무 길잖아요.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뭐 제도적 규제를 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자료 1과 자료 2는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이제 해봅시다. 아까 논점을 우리가 1, 2, 3으로 잡았는데 그거를 글의 순서상으로는 1, 3, 2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한번 살펴봅시다. 1번 논점. 1번 논점이 뭐냐면 나다에 나타난 문제였습니다. 나다. 제시문 나다는 아까 우리가 2번 문제 풀면서 살펴봤던 거죠. 그 전관 예우 문제, 그 다음에 실내 장식과 문제가 각각 나와 다에 나왔던 거잖아요. 거기서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그러니까 지대 추구를 하다 보니 뭐 시장 질서가 교란이 되고 그다음에 성장에 저해를 가져왔다. 뭐 대충 이런 내용들이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3번 문제 해결입니다. 3번이 뭐였습니까? 자료 1과 자료 2에 대한 이야기이죠. 자료 1의 그 매파형 도론변이, 그 다음에 자료 2의 그 빅3 전부 다 지대 추구하는 사례들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그 해결을 했냐면 아까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각각 이제 뭔가 해결하게 되는데 자료 1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그 매파가 아니라 공동행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하다. 공동행위를 하는 것을 통해서 지대 추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자료 2의 경우는 뭘 보여주는 겁니까? 이렇게 지대 추구 행위를 어떻게 시정할 수 있습니까? 제도적인 규제를 하는 걸 통해서 그것을 이렇게 좀 교정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해결 방안 2번 논점이죠. 2번 논점. 아까 이거 기억하시죠? 번호 붙인 게 어떤 논점을 의미하는 건지. 2번 논점, 즉 공통적 해결 방안인데요. 자료 1에 나타난 것에 따르자면 자료를 보면 뭐 이런 거죠. 그 매파형도 결국은 이렇게 부상을 당했었잖아요. 그래서 결국 지대 추구는 모두에게 좀 불리하다. 공동행위가 장기적으로 유리하다. 따라서 이런 것으로부터 어떤 해결책을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제가 말을 좀 만들어 봤거든요.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배타적 태도를 지양하고 상호 공존을 지향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거를 자료 1로부터 공통적 해결 방안을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지시문 나 같은 경우에는 전관 예우인데 그러지 말고 전관 예우는 그 전직 판검사 출신 변호사가 그렇지 않은 그냥 바로 처음부터 변호사했던 사람들에 비해서 전직 판검사 출신이 특혜를 얻는 것인데 그러지 말고 상호 공존하는 어떤 태도를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유리하다. 그 다음에 빅3 같은 경우도 빅3 자기네들끼리만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지 말고 빅3가 아닌 마이너 업체들과도 뭔가 공존의 지혜를 발휘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서로에게 다 유리한 것이다. 그런 해결 방법을 찾아낼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게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자료 이번에는 자료 2에 근거해서 도출해야 되니까요. 자료 2는 빅3의 행위를 사회적으로 혹은 제도적으로 규제한 것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 어떤 이렇게 제도적 규제를 통해서 그 지대 추구 행위를 통제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잘 안 보일지 좀 걱정이 됩니다. 밑에 제도적 규제를 통해 지대 추구 행위를
억제할 수 있다, 통제할 수 있다, 줄일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쓴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이제 한 두 가지 정도만 더 이야기하고 수업을 마치도록 할 건데요. 우선 첫 번째,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 3번 논점 쓰고 2번 논점으로 넘어갈 때, 저는 이제 이걸 매개 문장이라고 보통 수업 시간에 이야기하는데, 조금 자연스럽게 넘겨갈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겠는가를 생각해 보면은요,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자료 1에 근거한 해결 방안을 이야기하고, 자료 2에 근거한 해결 방안으로 넘어가야 돼. 요 부분에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넘어갈 때, 뭔가 좀 자연스러운 연결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런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료 1에 근거한 해결 방안은 결국은 이런 거 아닙니까? 상호 공전의 태도를 가져라. 어떤 당사자들에게 스스로 뭔가 어떻게 행동을 해봐라, 액션을 취해라 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좀 자율적인 어떤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에 비해서 자료 2는 좀 강압적이고 강제적이죠. 타율적이죠. 그런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진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료 1에 근거해서 이런 이야기를 씁니다. 쓰고 나서 넘어갈 때 요 중간에 문장 하나 정도가 짧게 들어갈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자료 1에 대해서 쭉 이렇게 씁니다. 이런 태도를 이렇게 지향해야 한다 해놓고, 그러나 이런 자율적인 태도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하고, 자료 2를 통해 보았을 때 사회적 주제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넘어가 주는 겁니다. 그럼 훨씬 더 논리 전개가 자연스러워 보일 수가 있겠죠. 네? 그런 문장 하나 정도 추가할 수 있겠다는 거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인데요. 분량 문제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분량 문제를 이렇게 진행되는 거죠. 그러니까 논점을 생각해 보고서 논점의 전개 순서가 이렇게 돼야 한다까지 우리가 파악한 다음에 쭉 다 읽었잖아요. 읽고서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의 분량을 한번 생각해 봤어야 됩니다. 800자 이내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800자 이내. 그러면 커다랗게 보면 논점이, 그러니까 지금 3개지만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1개, 2개, 3개, 4개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해봐야 돼요. 그러면 공평하게 800자니까 200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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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자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나. 근데 보십시오. 이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 여기 아닙니까? 공통적 해결 방안 찾는 거.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앞에 거는 그 해결 방안 찾기 위한 중간 단계에 해당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분량이 많아야 할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그리고 1번 논점 같은 경우는요, 사실 2번 문제에서 어느 정도 다루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한두 문장 정도로 간단하게 핵심만 딱 언급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논점의 중요도로 보면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이 이거고요. 이거는 가장 좀 중요도가 떨어집니다. 따라서 분량도 그것을 고려해서 좀 잡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 같으면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800자니까 이 두 개를 합쳐서 300자 정도. 그 다음에 이게 500자. 근데 이 안에 1에 대한 이야기, 2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두 개가 나오니까 이거를 끊어서 250자, 250자. 그 다음에 300자인데 두 개니까 끊어서 150자, 150자. 이렇게 한번 분량을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150, 150, 250, 250. 다 합치면 800자. 예? 아시겠죠? 이런 작업을 처음에 논점의 전개 순서 같은 거 잡아놓고 처음에 물론 이제 제시는 다 읽어야 되겠죠? 읽어놓은 상태에서 논점별로 분량이 얼마큼 돼야 할지를 미리 생각해 두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생각해 두시고 개요 작성을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정말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할게요. 정말 한 가지만 더. 뭐냐면 개요 작성할 때요. 개요라는 게 이런 식으로 이제 전개가 되잖아요. 물론 이제 문장 개요를 쓰는 게 바람직합니다. 저는 시간상 여러 가지 연관성이 짧게 썼지만 문장 개요를 쓰는 게 바람직한데요. 문장 개요로 쓴다고 해도 그것이
원래 원고지에 쓰게 되는 진짜 그 분량만큼 다 쓰는 건 아니잖아요. 줄여서 쓰잖아요. 그죠? 이 연습이 돼야 됩니다. 뭐냐면 개요만 딱 작성해 놓고요. 개요만 딱 작성해 놓고 그걸 봤을 때 아, 요거 원고지에 옮기면 대충 몇 글자 나오겠구나 라는 거 감이 있어야 합니다. 이 감은요. 수업만 이렇게 이야기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본인이 연습해봐야 됩니다. 본인이 개요를 짜보고 그 개요에 따라서 원고지에 옮겨보고 이거를 10번 정도 해보면 감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짜보면 아, 요 정도면은 250자 분량이 나오겠구나. 아, 요 정도면은 150자 분량이 나오겠구나. 요런 감을 빨리 찾으십시오.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개요도 짜고 원고지에도 옮길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부산대 모의논술 1차 마지막 3번 문제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다 나타난 문제가 뭔지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자료 1과 2에 나타난 이야기 마지막으로 그것에 근거한 해결 방안을 쓰는 식으로 이렇게 전개하면 되었을 것 같습니다. 부산대 모의논술 1차 문제는 이제 총평을 해보면 이제 최근에 이렇게 다른 대학에서 수도권 대학에서 보고 있는 논술 문제와 유형 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난이도 같은 경우에도 좀 그렇게 높지 않은 어느 정도는 수월한 그런 난이도 정도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난이도의 문제들이라면 여러분들도 조금만 연습을 하면 잘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시간이 날 때마다 제 블로그에다가요 여기에 대한 예시답안 제가 직접 작성한 예시답안을 이제 올려놓을 거니까 이렇게 블로그에 찾아오셔서 한번 참고하는 것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랜 시간 수업을 듣느라고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요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